네, 2026년 올 한 해 세계를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던 기간 중에 중국이 히토류로 일본 옥죄기에 나섰죠. 거기에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까지 개시를 했는데 이 중일 갈등 올해 더 깊어질까요? 어떨까요?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기 전에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침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두 가지의 사건이 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일 갈등이 지속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중국 당국의 어떤 전략물자 이중용도 물자의 히토를 포함하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나 금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온적인 대응이 반응이 나왔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동아시아보다는 즉 동아시아 일본이나 여타 동맹을 돕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집중돼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한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무엇보다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러한 우방국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중일 갈등의 양상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느냐 좀 완화되느냐 이것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일 갈등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일본과 서로 나를 세울수록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북중러 삼각구도는 또 공고하게 이렇게 밀착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거든요. 네. 물론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다소 유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최대한 우군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러한 외교적인 포섭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러시아에게 우호적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러 관계 개선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중러 협력에도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되게 되면 한숨을 돌린 러시아가 북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에도 신경을 쓸 거고요. 또 한일 관계에도 러일 관계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 북중러 삼각 협력은 언제든지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 북중러의 밀착은 일단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럼 교수님, 얘기가 나온 김에 올해로 벌써 4년 차이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는 종전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상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겨울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겨울 동안에 협상을 진전시켜서 뭔가 결말을 보자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은 협상이 진행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고 겨울이 지나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쟁은 2023년 이후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지원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가 야금야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도바스 지역을 조금씩 영토 점령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전쟁 자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라는 국제법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전은 가능하지만 평화협상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상이 된다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국제사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모두 그 당사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총성을 멈추는 종전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종전협상은 올 겨울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그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공언한 자칭 피스메이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올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2026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체결될 성사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아직 어렵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올해 4월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 시진핑 주석 만나기로 한 그 아시아 투어를 즈음해서 북미 정상의 회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현재 미국 당국과 많은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케빈 킴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작년 말에 미국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국무부 내에 한반도 관련된 업무를 할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것이 명분인데 물론 이제 한미 간에 있어서의 관세 그래서 조인트 팩트 시트를 갖다 이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케빈 킴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팀의 일원이었고요. 현재 미국 국무부 차관과 함께 대북 협상팀을 이끌었던 주요 멤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2기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팀을 이끌 주요 멤버로 다시 발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4월에 어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팀이 미국 워싱턴에서도 본격화돼 가지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본다면 올해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외교적 입장은 고립주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표심을 위해서라도 이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성향을 고립주의에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 부분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최우선적인 이해관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대중국 견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될,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중요 변수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대외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심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경제입니다. 현재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서 부담 가능성, 즉 미국의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떤 그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미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심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정이 돼야지만 현재 그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선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국내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둘 거라 생각합니다. 대외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톤을 좀 다운시키면서 미국 경제를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치적 성과를 내서 경제 성과와 더불어서 유권자의 표심을 삼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여타 전쟁 끝나는 부분에서의 노력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린란드를 취득한다든지 뭔가 마약과의 전쟁을 중남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지층들의 표심을 결집하는 데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중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가속화가 올해도 된다면 미중 갈등 당연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미중 관계, 올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걸로 보십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은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그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방점이 찍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이라든지 통상 마찰은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에 미중 정상이 개최됐을 때 뭔가 제2의 무역협정을 협정을 체결함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갖다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첨단 기술의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군사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정치적 성과, 무역 협상을 체결해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국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세계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동안에 이 가자 사태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일단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수님, 가자 지구의 휴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불씨가 완전히 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에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것은 한동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휴전 협상이 발효가 돼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 3단계의 휴전 협상을 했는데 1단계가 교전 중지, 인질 석방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자기가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2단계가 비무장과 이스라엘의 철군인데 이게 양국 양 진영의 정치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철수를 하고 누가 먼저 비무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3단계의 가자 재건과 거버넌스 확립 이 부분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1단계가 유지되면서 총성을 멈추는 데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은 유럽,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개발 잠재력이 많은 나라들을 일컫는 이른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글로벌 사우스, 올해 어떤 협력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작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아세안이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글로벌 사우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는 올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원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나 기술, 개발 협력, 방산, 해양 안보 등 이런 연성 안보나 실질적인 경제 기술 측면, 문화 측면의 협력 같은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협력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 즉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핵심 강국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한 싱크탱크는 국제정세 전망 2026 보고서에서 무질서의 세계라고 주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질서의 혼란이 올해 가중되리라는 의견이 많은 건데요. 자,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 도생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이 증대된다. 즉 자각력 증대가 절실해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동맹도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력, 국력을 증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우리의 국민의 그 재산과 번영, 그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강점과 보편적인 협력 원칙을 토대로 해서 포용, 연대, 상생을 우리가 모토로 하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그 지구촌 그런 모든 사람들과 어떤 상생할 수 있고 뭔가 항상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기회로 기록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